안녕하세요. 게으른 멸치입니다. 이 책이 진짜 제목 보자마자 딱 나다 해서 산 책입니다. 근데 읽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불안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라는 프롤로그로 시작을 하더니 유전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게 내 심리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되게 적절히 과학과 공감, 해결책을 섞어놔서 너무 우울감이 들지도 않고 새로우면서 좋은 책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건지 몰라도 이 책은 엄청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태아가 자궁 안에 있는 동안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이다. 엄마가 걱정이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고 10대에는 소심하게 움츠러들고 모든 환경을 강박적으로 탐색하느라 모든 게 힘들고 타인과 관계 맺는 것도 힘들어한다. 스트레스에 압도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신체 건강도 크게 훼손한다. 진짜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눈치도 좀 많이 보고 예민하고 최근에는 진짜 항상 아프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일시적으로 잠깐 낫고 병원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요즘엔 유행병처럼 번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일단 핵심 원인은 불평등의 심화이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초기에 빈약한 영육이 스트레스 조절 장애로 이어지는 걸 발견하고 사회적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DNA의 지시사항이 결정된 후에 일어난 물질적 사회적 자극이 후성 유전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변화.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상황이 끝나면 꺼져야 되는데 이걸 지시하는 유전자의 메틸화라는 후성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면 작동이 멈춰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멈추지 않고 분비돼서 스트레스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다. 생각보다 전문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일단 이해를 하게 해줘서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런 유전적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긴장을 놓지 못하고 남보다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 화, 괴로움, 주의산만, 위축 등 보통은 2가지 이상으로 표출이 된다고 해요.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좀 줄고 있어요. 스트레스라는 건 투쟁 도피 반응으로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라는 느낌이래요. 야생이 아닌 사회에선 진짜 위협과 가짜 위협을 잘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무조건 투쟁 도피 반응을 취한다라는 거죠. 땀이 나고 가슴이 긴장으로 굳어지고 얼굴도 빨갛게 있고 너무 제 얘긴데 저도 누가 지켜보면 집중 못하고 눈길이 가가지고 이제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고장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계속 떼쓰는 아이나 가만히 못 있는 아이, 움츠러드는 청소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인 이들의 공통 분모가 스트레스 시스템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코르티솔 방출을 중단하는 일을 하는 유전자가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주위를 둘러봐 어딘가에 위험이 있다 라고 속삭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긴장 풀어 라고 하면 긴장이 안 풀리죠. 이런 게 제가 진짜 깊은 곳에서 느꼈던 감정인 것 같고 진짜 많은 영상이나 글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냥 해라 라고 하는데 그 말 들어서 바뀔 거면 진짜 다 바뀌죠. 그냥 진짜 쉽지 않고 바뀌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유전적 특성은 제거된다는 정크 DNA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는 왜 남아있을까?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조절하는 게 그게 고장이 난 거겠죠. 엄마 뱃속의 아이나 생후 첫 1년 안에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아이가 냉혹한 세상이라는 답이 나오면 생존을 하기 위해 경계를 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스트레스 조절 스위치가 잠겨 있다. 단기간일지라도 힘든 시기에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 이런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 출생 시의 환경이 어릴 때 겪는 어려움부터 30세 때 일어나는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양육을 받지 못한 원숭이들을 연구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들은 싸움을 언제 멈추는지 몰라서 계속 때리기만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쉬웠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독재자 니콜 차우셰스쿠가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피임 금지령을 선포를 했는데 아이가 너무 많아져서 고아원에 물건처럼 아이들이 보관이 되고 거의 전부가 스트레스 조절 장애에 걸렸다. 저는 사회나 경제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히 간접적으로 영향이 크겠지만 초기 양육이 제일 직접적으로 문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칠 수가 없냐. 그게 책에 나온다고 하니까 고칠 수 있는 법이 책에 나온다 하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공동 육아나 도우미 등 친구, 부모 혼자만 안 해도 되고 그런 도움을 받아도 좋다고 하네요. 혼자 이제 부모님이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아이도 되게 양육도 해야 되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럴 때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 조절 장애인지 판단하는 법은 핵심 징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갑작스러운 광경, 소리, 촉감에 예민하고 잘 놀라는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짜증이나 부정적 감정의 수준이 높은지, 하지만 비슷한 증상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단순 내향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오티즘 스피크스라는 홈페이지에 연령별 체크사항이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어릴 때 기저귀가 축축해요, 배고파요 같은 요구사항들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해주면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여겨서 신뢰가 내면화된다. 일관된 믿음과 사랑을 주자. 그러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조절 장애를 막아내는 보호막이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코르티솔을 흡수한다. 또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미 스트레스 조절 장애가 있다면 슈퍼 육아라는 방법을 이용하자. 자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양육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끈기 있게 다정하게 세심한 반응을 보내자. 그게 슈퍼 육아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도움을 받아 한숨 돌리기도 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해지는 거죠. 남에게 전염이 되고 악순환이 그걸 또 돌려받고 하면서 안 좋으니까 한숨을 돌리고 그리고 공중보건기관의 귀중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쿵산족은 항상 아이를 안고 있고 부모와 함께 자는데 일관된 애정과 반응이 아이가 잘 울거나 보채지 않게 한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슈퍼 육아가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당을 섭취하는 방법도 좋은데 코르티솔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모유에도 당이 들어있고 그래서 성인에게는 스트레스와 비만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의존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최근에 제가 단 음식을 그냥 땡기는 대로 엄청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엄청 적었어요. 뭐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당을 자제하는 편인데 그냥 적당히는 먹어줘야 스트레스가 진짜 제일 나쁜 것 같아서 적당히는 조절해 가면서 먹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양육비 지원이라는 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었는데 양육 초기의 중요성을 보니까 물론 일시적 처방일지라도 일단
출산 휴가나 양육비 지원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20대 열심히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땐 비교적 여유롭게 좀 기르고 싶어요. 이 다음에는 조금 아이가 성장했을 때 대처 방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가 불안하게 크지 않으려면 선택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해라. 아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을 받는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라. 근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말을 많이 거는 편은 아니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춘기에 저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뭔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있는 느낌? 갑자기 사춘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런 호르몬이 급변하는 시기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면 쉽게 이겨낼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돈 벌기 바빴던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고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이겨내려면 제가 잘 성장하고 배워서 자식의 마음을, 나중에 제가 낳을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서도 또 제 심지는 곱게, 뭐 그렇게 나부터 인성이 바르게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칙적으로 일과 지키기. 아이가 배가 좀 고프네 라고 생각을 할 때, 아빠가 점심을 곧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욕구가 채워질 것임을 규칙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면 부모에게 신뢰가 쌓이고 좋은 방법이다. 네 번째는 한계와 기대치 설정. 한계가 설정돼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이미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통제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스트레스 받는 아이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 세심하게 인식하자. 나이대별로 대응 방법이 좀 잘 나와 있고 제 경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심함과 상황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면은 조부모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한 번 실수한다고 해도 아이가 너무 불행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 아이가 떼쓰는 게 자기가 이유를 알기도 어렵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물학적으로 책에서 잘 알려줘서 이걸 기반으로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먼 얘기이기도 하고 좀 안 키워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이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패턴도 만들어지는데 더 깊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자립성이 길러지고 호의적인 환경이나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등장하기도 한다. 가족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청소년기라고 해서 특별히 엄청난 걸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이랑 비슷하게 그냥 잘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아직 전전두피질개에 기초한 계획 세우기 능력이 다 성숙하지가 않아서 충동성을 조심해야 되고, 감정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와 중고등학교의 엄혹한 요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제가 딱 이런 경우였는데, 그냥 엄청 재밌고 행복한 세상에서 갑자기 목표를 대학으로 바꾸고 공부를 하래요. 왜 공부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잘 취직이 된대요, 대학을 가야. 그게 뭐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대학을 가는데 취직이 잘 된다? 거기서부터 이미 그게 큰 기둥 자체가 그냥 부러져 있으니까 저는 너무 왜 공부해야 되는지 혼란이 왔고 방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런 미묘한 균형을 잘 맞추라고 하네요. 하던 대로 잘 하고 세심하게 잘 챙기고 하면 되겠죠. 이제 스트레스 조절 장애가 있는 성인들, 회복 탄력성도 기를 기회가 없던 이들은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한다. 당뇨, 심장병, 수면 장애 등 신진대사 장애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코르티솔 분비가 멈추지 않으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도피를 한다. 그래도 시냅스 생성이 청소년기에 끝나지 않고 속도는 떨어지지만 노년기까지 평생 계속 생성된다. 충분히 뇌 회로를 재배선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성인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즉각 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지한다. 음식이나 음주, 마약 등. 그래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집중적인 반복과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책이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해서 계속 이런 약간 심리책 쪽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학습 및 애착 형성의 어려움, 성인기의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는데 그 구체적인 사회적 과정을 밝혀내고 싶어서 연구를 하면 항상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이었다. 소득 불평등은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인종차별도 그런 면에서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써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하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차별을 일으키고 애초에 차별을 시작을 안 하면 되겠죠.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서 특이한 점은 중산층과 최상위 1%까지 각각 다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불평등의 기울기가 가파른 정도였다.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여러 제도와 그 효율성이 나오는데 심한 경쟁 구도를 일으키면 국가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여러 보장 제도를 세우면 또 국민의 안일함이 커지고 국가 입장에서 그 중간을 잘 지켜서 제도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제도의 중심은 어린이 발달 지원이다. 미국은 큰 부자 나라인데 보장 제도가 적은 경쟁 체제라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화가 났을 때에 다스리는 법, 숨쉬기, 10가지 세기 등 자기 통제 기술을 가르치고 포괄적 성교육, 금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사결정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령화도 스트레스의 원인 같은 게 성욕구는 10대 때부터 왕성해지는데 사회적 어른인 20대부터 뭔가 좀 풀리고 해소를 하게 하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달고 있는 게 아닌지 적절히 조절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단계적으로 운전면허 제도처럼 단계적으로 뭘 좀 해야지 그냥 금지해버리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세로토닌은 항우울제의 목표 호르몬이다. 저도 사람을 요즘 안 만나니까 좀 힘든 게 있긴 해요. 등등 개인적 노력은 처음부터 말했으니까 생략하고 이런 후성유정학이라는 게 신생 분야인데 일관된 패턴이 보일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유전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뒷받침하는 연구도 많이 나왔는데 유전적 특성이나 정보, 대처법들이 저와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도와준 것 같고 사회적 제도나 미래는 내 힘으로 바꾸기 힘드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고 그냥 이런 구조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제 탓할 필요도 너무 없다 이런 거 정도만 알아두고 그냥 개인적으로 앞으로 잘 발전해서 스트레스 전염을 멈추고 유전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제 마음에 짐을 더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 책이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충분히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